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1000페이지를 읽은 뒤에도 우리는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나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가공의 인물들을 떠나기 싫을 때가 있다. 2000페이지짜리 소설이라면 2000페이지를 다 읽은 뒤에도 떠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톨킨의 반지의 제왕 3부작이 좋은 예다. 당대 최고의 스릴러 소설 작가인 스티븐 킹의 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반지의 제왕 발고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인사부터 드릴까요? 저는 원우씨입니다. 저는 조쿠나입니다. 박대입니다. 스티븐 킹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방송 작가, 소설가, 영화 감독들이 바로 이 작품 반지의 제왕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작가들의 작가, 아버지들의 아버지 뭐 그런 느낌인데 저희도 우선 본격적인 발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작품의 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시프님은 일단 이 작품을 언제 처음 접하셨어요? 저는 이걸 처음 본 게 개봉하고 나서 극장에서 본 게 아니라 반지 아. 원정대 1편을 어허. 저희 집이 비었을 때 네. 그 VHS로 아. 비디오로 제 친구를 초대해서 네네네. 같이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 그 피터 잭슨 감독의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네, 그 뒤에 뭐 봤다는 한 거죠. 6개월 정도 지나서 네. 이제 비디오가 극장에서 보신 건 나왔을 아니군요.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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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영화 마을이라는 그 프랜차이즈가 있었잖아요. 나 생각나. 네. 그 부엉이 네. 그림 간판. 그래서 그 영화 마을에서 비디오를 빌려서 네. 봤는데 정말 재미없게 봤어요. 아 재미가 없었다. 비디오를 빌렸으니까 꾸역꾸역 내가 네. 이 영화를 보지만 음. 제 친구는 두 번째 보는 건데도 되게 재밌게 보는데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끊고 네. 다른 걸 하자. 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네.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제가 나눠서 1편을 보고 네. 2편부터는 안 봤었죠. 어. 그리고 이번에 발굴을 하면서 2편과 3편을 보게 됐는데 그러면 조시프님은 그러니까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신 적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극장에서 한 번도 네네. 본 적이 없고 네네. 뭐 이제 근데 이게 호우 시절의 가장 큰 장점인데 네. 여지껏 이 영화들을 다시 봤을 때 처음엔 되게 재미없었지만 좀 결국은 이 시절에 우리가 픽한 영화들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도 되게 매력적인 작품이다라는 네. 생각을 이제 하면서 봤지만 음. 결코 쉽지 않은 영화다라는 아 그렇죠. 인상을 같이 받게 됐었죠. 저희 박대희님께서는 처음에 이 영화 혹은 뭐 이 작품 세계관을 접한 거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개봉 당시였던 것 같습니다. 2001년 그 무렵에 처음 그 개봉했을 때. 무렵이었던 것 같고 네. 사실 뭐 우리 조쿠나님은 그 1편이 이제 너무 좀 지루했던 네, 맞습니다. 거죠. 네. 예.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이 반지의 제왕 자체를 네. 1편에서 포기해 버리시고 어. 이제 사실 그 뒤에 이제 스펙타클한 장면들 그쵸. 뭐 전쟁 2, 3편에 씬이라든지. 나오는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음. 그냥 1편에서 그냥 접어버리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네. 저는 사실 반대로 이 1편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꼈던 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각자 다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가 다르지만 네. 저는 이 어드벤처 영화에 대한 그 좀 동경이 있어서 네. 사실 그 반지 원정대가 흩어지기 전까지의 그 여정 네네.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매력적으로 봤고 1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네네. 그리고 그 반지 원정대들이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미션을 조금씩 깨가는 네네네. 뭐 그런 장면들이 저는 사실 처음에 몰입할 수 있었던 계기고 아. 근데 거기서 이제 큰 매력을 느껴서 2, 3편까지 쭉 갔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 이렇게 소설도 읽으시고 하는 것도 네, 저는 다- 영화를 먼저 봤고요. 어. 네, 그리고 소설을 이제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이제 한번 보게 됐죠. 그러면 소설이랑 영화 중에서는 뭐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게 궁금하다. 영화가 재밌죠. 영화가. 네, 아. 소설은 사실 이 톨킨은 뭐 아시겠지만 옥스퍼드 교수님이셨고 네네네. 글 자체 언어학자. 예, 네, 맞아. 언어학자시고 글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글 자체가 어려워서 사실 뭐 어떤 그냥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저 편하게 읽히는 글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또 그래서 번역된 거다 예, 보니까. 네. 그리고 워낙 생소한 개념들, 막 장소들, 네. 그리고 막 뭐 엘프의 언어나 뭐 난쟁이 언어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렇죠. 이걸 한 번에 담아내기가 아. 너무 어려운 작품 아닌가. 음. 근데 그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조금 엑기스만 뽑아서 보여준 게 전 영화였던 것 같아서 영화가 훨씬 더 네. 그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네. 그 피터 잭슨이 정말 잘 연출한 거죠. 그렇죠. 그 방대한 그 스토리를 네. 영화 뭐 우리는 되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 되게 잘 요약한 거죠. 한 편당 한 서너 시간에 그 대단한 이야기들을 다
엑기스를 농축시켰다는 게 네. 되게 이야기꾼인 거죠. 피터 잭슨도. 톨킨이 처음에 이 영화의 이제 판권을 헐리우드 쪽에서 이제 사러 왔을 네네네. 때 네. 그때 사실 톨킨은 이게 영화가 될 수 없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맞아, 되게 확언했다 하더라고요. 예. 아하. 팔지 않으려고 그랬었어요. 네, 판권을. 네. 그래도 이제 끝까지 요청을 하니까 그냥 집세나 내달라고 해서 이제 아. 그 집세 정도를 받으면서 넘겨줬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별로 큰 이익을 보진 않았네요. 예, 그래서 뭐 그 톨킨의 아들들도 다 영화는 가서 돈 내고 봤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예. 좀 너무 야박하네. 예. 그때 또 이제 그런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좀 덜했던 희박했던 때가 아닌가.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 방송 준비해서 보니까 70년대 그 언저리에 반지의 애니메이션이 또 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작됐었던 적이 있다. 거기서는 뭐 골룸이라는 캐릭터를 이러이러하게 그려놨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언뜻 저는 그 나라라 슈퍼보드의 사오정 캐릭터랑 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애니메이션을 비슷하네요. 좀 네네네. 봤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던 뭐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음흠. 그러니까 서구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이게 진작부터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던 작품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각자 갖고 있는 애정을 가지고 발굴에 좀 임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저희는 이 서사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에게 좀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 박대희님께서 나와주신 만큼 이 작품의 복잡한 구조, 인물 관계 등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일단은 박대희님께서 정말 어떤 얘기부터 해주고 싶으신지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이렇게 썰을 푸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게 그 반지 원정대가 네. 일반적으로 박대희 선배 같은 경우는 네, 반지 원정대를 되게 재밌게 봤다고 하지만 음. 저처럼 반지 원정대에서 진입장벽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인물이 너무 많고 맞아요. 이름들도 어렵고 맞아요. 그 이제 진영을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쵸. 어느 순간 우리 편이야 아니야 네. 뭐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거를 조금 이제 인물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또 자유롭게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보는 걸로 하시죠. 네, 그 인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마 오늘 발굴하면서 앞으로 네. 몇 에피소드 동안 계속 네네. 발굴하면서 반복은 될 텐데 네. 간략히 좀 요약하는 네. 차원에서 이제 처음에 좀 시작을 해보면 뭐 사실 이렇게 양분하는 게 맞나 싶은데 어쨌든 이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 속에서는 선과 악이 좀 명확하니까 그렇죠. 예, 선의 편과 악의 편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은 선의 편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뭐 누가 뭐라 해도 반지 원정대가 되겠죠. 여기에는 처음에 말씀하신 9명, 뭐 간달프와 아라곤, 네. 뭐 김리, 레골라스 이렇게 셋이 있을 거고 호빗 4명, 네. 그리고 보르미르까지 네. 예, 총 9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 그 영화에서는 뭐 소개되지 않았던 개념인데 백색회의라고 이 중간계에서 좀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회의가 있습니다. 원탁 회의 같은 예.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된 분들이 이제 사루만 물론 배신하죠. 이제 네네. 뒤쪽에 악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 이제 간달프의 친구였었던. 예, 네. 이 사루만이 백색회의의 의장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간달프, 갈라드리엘, 엘론드 뭐 등등의 이제 요정군주들이 포함된 요게 이제 백색회의라는 어허. 예, 중간계의 네네네. 어떤 회의체 같은 예, 있었다. 회의체가 됐었고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반지 전쟁을 하면서 그 선의 편에 서 있는 국가들이 이제 로한, 네. 아하. 그다음에 곤도르, 예, 이렇게 인간족들이 있고, 네, 국가들이죠 이거는. 예, 네. 그다음에 할디르라는 요 할디르라는 사람은 사실은 책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네. 로한의 그 헬름 협곡 전투 때 그 요정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지원하는 아하. 요정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네, 예, 네. 그 친구가 할디르. 그리고 약간 그 현실 세계에는 없을 것 같은 엔트와 죽은 자들. 그렇죠. 그 네. 나무의 모습을 네. 하고 예. 있는 엔트 죽은 자들. 예, 맞아요. 죽은 자들. 요렇게까지가 이제 큰 틀에서 선 우리 편. 예, 네. 우리 네.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악은 이제 반대로 이름부터 비슷한 이제 사우론과 사루만이 중심이죠. 네, 네. 예, 사우론은 사실 뭐 절대 악입니다. 이분은 그쵸. 그 나중에 역사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짚는 네,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음. 사루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선이었으나 네. 타락해서 이제 악이 돼버린 그런 그 이제 백색의 마법사. 마법사인 예. 거고. 네.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루만이 로한을 공격할 때 네. 그 사루만 편에 섰던 던랜드, 아마 영화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로한인들을 공격하는 야만인들이 그려져요. 잠깐. 네, 맞아요. 그분들을 던랜드라고 하고 이 던랜드가 음. 어디 또 나오냐면 저 반지 원정대가 그 카라드라스 산맥 넘을 때 네. 까마귀들이 막 날아옵니다. 맞아요. 그때 던랜드의 까마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구나. 네, 그쪽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이제 음. 사루만의 눈이 되어주는. 아하. 예. 이게 또 이거 그렇지. 세계관을 알면 또 이런 장면들이 좀 보이는. 예, 요쪽이 그 던랜드고
그리고 하라드, 맘모스 같은 애들 데리고 쳐들어오는 네, 애들 맞아요, 있죠. 맞아요. 예, 걔네들이 이제 하라드인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음. 인간이지만 악의 편에 섰던 넌랜드와 아하. 하라드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더 짚자면은 말로그라고 이제 네네네. 카자툼의 다리에서 모리아에서 간달프와 함께 추락했던 그래서 1편이 끝났을 때 간달프가 죽은 걸로 우리가 죽었다라는 생각하게 걸로 만들었던. 예. 관객들을 이 혼란에 발로그 역시 반지의 제왕 세계관 속에서는 사우론과 동급입니다. 예. 상당히 강력한 네. 레벨이. 예, 레벨이. 레벨이 예. 사우론과 같은 어허. 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따 뭐 역사 얘기 때 잠깐 다시 네.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음. 그리고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선과 악이 미묘하게 섞여 있는 이제 골룸. 예. 그렇죠. 이 골룸이라는 아주 중요한 캐릭터. 맞아요. 예. 골룸이라는 캐릭터 원래는 이제 스미골이라 불렸었던. 네. 그러니까 스미골이 원래 호빗 호빗인 거죠. 호빗이라고 지칭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네네. 물의 종족이라고 하는데 아. 호빗류라고 보시면 될 류로. 것 같아요. 예, 예. 그랬는데 이제 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빌보 베기스한테 빼앗긴 거죠. 사실 도난당한 건가요? 스미골이 반지를 발견한 건 네. 빌보 베긴스가 발견한 훨씬 이전이고요. 예. 그렇죠. 계속 자기가 보유고 소유하고 있다가 있다가. 예, 소유하고 있다가 그 뒤에 이제 빌보 베긴스에 뺏기죠. 호빗이라는 작품에 그게 나오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골룸 입장에서는 정말로 좀 빼앗겼다 내가 억울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좀 있다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골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죠? 예. 골룸 입장에서 골룸 봤을 입장에서는 때는. 충분히 예, 그렇게 그래서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또 골룸을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말씀하셔서 상당히 또 그 부분이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조시프님은 또 어떤 캐릭터들 혹시 좀 기억나세요? 되게 깊게 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네네네. 저는 근데 확실히 매니아들이 보는 눈은 좀 다르다. 그리고 훨씬 구조적으로 예. 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 얘기해 주셔서 네. 하지만 아주 명료하게 얘기해 주셔서 되게 네네네. 좋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인물 개개인의 특징보다는 네. 이 인물 구성의 특징을 조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네. 선과 악으로 딱 극명하게 구분돼 있는데 네. 여기서 선과 악을 다루는 방식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네. 선과 악이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악은 선이 제거된 걸로 그려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작품에서. 그러니까 악은 선이 제거된 뭐 거다. 사루만도 원래 선에 있다가 악으로 간 거고 네, 타락을 한 거죠. 타락을 그러니까 선에서 추락하는 개념이 악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마치 사우론조차도 그런 거 아닌가요? 사우론조차도. 그쵸? 네, 네. 그리고 뭐 오크 뭐 이런 것도 원래 네네. 엘프에서 변한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출발이 선과 악이 점점 뭐 피아니시모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네.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 마치 빛과 어둠이 있으면 네. 어둠은 이제 그냥 빛이 사라진 것처럼 그런 관계로 저는 좀 인물들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특징이 있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영화에서 굉장히 극명하게 선과 악이 나뉘는 것 같지만 관객들로 하여금 정말 쟤네가 선한 게 맞아? 라는 생각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세 편을 다 보다 보면 네. 선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욕망에 한 번씩 사로잡히고 네. 한 번씩 그 미혹에 빠지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관객들에게 이제 질문하게 하는 것 같고 그 정점에 있는 캐릭터가 이제 골룸인 것 같고요. 이 영화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네. 일종의 장치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물론 선의 편에서도 얼굴이 일그러진 분들이 있었지만 네. 그 그러니까 영화라는 비주얼을 통해서 마음을 얼굴에다가 이제 얼굴로 그치. 시각화한 것 같아요. 나쁜 놈은 나쁘게 생겼다. 그래서 얼굴이 없거나 얼굴이 일그러졌거나 그런 모습들로 변해가는 게 이제 그 악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 있죠. 그래서 뭐 네. 사우론 같은 경우는 아예 얼굴이 없잖아요. 눈만 있잖아. 그냥 되게 뭐 기하학적인 눈동자의 형체를 하고 있는. 물론 사루만 같은 경우는 뭐 준수한 몰골을 갖고 있지만 하지만 뭔가 눈빛이 쎄한 그런. 사루만 정도를 네. 제외하고는 거의 네네. 대부분의 얼굴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요 영화라는 장치에서 그렇게 그려낸 것 같긴 한데 네. 그 되게 알기 쉽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결국 타락하고 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포괄하고 있는 메시지가 네. 결국 너의 중심과 마음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 양심을 이 얘기를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를 그냥 생각해봤었어요. 엔트의 얼굴은 어떠세요? 엔트의 얼굴은 이제 예외죠. 아니 왜요? 엔트도 그래도 묘하게 의지가 되는 그치. 나무의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런가?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또 내가 너무 또 갖다 맞추는 느낌이 들어서. 아니 저는 근데 엔트는 그렇게 뭐 이렇게 비호감의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귀엽게 생겼죠. 그래도 뭐 그렇죠.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근데 저도 사실 아까 그 박대희 선배가 네. 인물 캐릭터들을 쭉 얘기해 줄 때 네.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캐릭터들이 나와서 맞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할 때 조금 약간 저촉되겠는데 마음은 좀 있었지.
뭐 제가 보는 관점은 근데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과 악을 축으로 구분하듯이 되게 네. 이원론적으로 딱 나눠놓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할 시간이 되면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조세프님이 생각하는 제일 매력적인 캐릭터는 누구인 것 같으세요? 제일 좀 마음이 같다. 이 사람 뭔가 나랑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캐릭터는 아라곤이나 샘 같고요. 네네. 샘이요. 그 샘도 프로도의 되게- 어떤 집사 느낌의. 네, 뭐 되게 충성된 네네. 그리고 선한 느낌. 그리고 아라곤은 멋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라곤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공의 느낌이죠. 그렇죠. 일반적 왕자의 영화에서 느낌. 네, 아도왕 같은 네. 느낌이잖아요. 그 언더독으로 딱 다시 성장하는 네네. 그런 건데 공감이 갔던 캐릭터는 골룸이죠. 두 분 다 골룸을 네. 상당히 중요한 캐릭터로 보고 계시다는 또 공통점이. 저는 뭐 골룸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뭐 네, 뭐라 그럴까? 매사 이런 식이신가요? 약간 좀 이렇게 발을 빼시는 거예요. 아니 골룸이 좋아하나? 제가 뭐 선호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골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시는 내용들도 상당히 좀 기대가 돼요. 사실 저는 프로도가 좀 되게 친숙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친숙하긴 제일 친숙하죠. 왜냐면 너무 평범하고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용기를 좀 주는 그런 느낌이지. 근데 않나. 평범한 건 메리나 피핀 아니야? 프로도는 메리나 좀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뭐 그쵸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호빗 쪽들의 어떤 그 고군분투를 보면서 그렇죠. 되게 좀 묘하게 용기를 얻게 되는 측면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이 작품이 요새는 뭐 PC 얘기도 많고 네네. 이제 뭐 선악을 그렇게 명료하게 구분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반지의 제왕 정도가 되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선과 악을 좀 구분하면서 알기 쉽게 정말 외모로 그냥 그걸 또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뭐 동과 서로 또 구분하고 뭐 그런 지점들도 지역적으로. 있고, 그래서 그렇게 선악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제가 이번에 이 영화를 다시 20년 정도 만에 저는 다시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그래도 톨킨이 상당히 이 선악의 좀 어떤 복잡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렇죠. 좀 장치를 마련해 본 것들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죽은 자들과 함께 연합하는 이제 네. 그런 장면 같은 게 처음에 이 죽은 자들의 경우에는 뭐 외모로 보나 뭘로 보나 이렇게 막 착한 사람들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맹세라고 하는 그런 언어적인 약속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어떤 지원을 끌어내고 함께 싸우는 모습들은 되게 인상적이었고, 죽은 자들이 등장한 모습에서는 사실 아라곤의 영웅적인 모습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하는 그 장치가 아니었나.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그 펠렌노르 전투, 그 곤도르 네. 앞에서의 전투, 네, 그 네, 전투가 끝나고 네. 아라곤이 그 죽은 자들을 모두 돌려보냅니다. 그렇죠. 당신들은 맹세를 지켰으니 돌아가셔도 네, 됩니다. 네, 네. 이제 김리가 옆에서 아깝다고 하죠. 어. 써먹을 때가 네, 네. 많은데 맞아요. 충분히 저였어도 공감이 되는 얘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라곤이 그 죽은 자들을 돌려보내는 모습이 사실 죽은 자들 그 자체의 모습보다는 이 아라곤을 조금 더 영웅화시키는 데 쓰였던 장치가 아닌가. 사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예.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원우 씨랑 비슷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 애들이 갖고 있는 그 로열티에 대한 네네. 그 신의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네. 보여주고 있는 게 그리고 리더십은 뭐 말씀하셨던 그 아라곤이 이제 더 이상 욕심내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얘기해 준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톨킨은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을 어떤 뭐 하나의 뭐 풍자나 뭐 우화로 해석하는 걸 좀 경계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기는 해도 저는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이 역시나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어떤 일종의 투사 같은 게 좀 있지 네. 않나라는 생각을 좀 있죠. 하게 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죽은 자들과의 연합의 경우에는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칠이 히틀러를 잡기 위해서 스탈린과 연합하는, 저는 그런 그림 같은 게 좀 그렇게 연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악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절대악에 대응하기 위해서 되게 유연하게 또 그 연합 전선을 펴기도 하는 그럴 수 있겠네요. 약간 뭐 그런 어떤 농도의 조절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톨킨이 어디까지 그런 계산을 했는지는 뭐 모를 일이지만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런 그 시대적인 되게 2차 세계대전이라는 되게 기묘한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좀 저는 생각을 그 하게 시대 되네요. 즈음에 쓰여진 작품이죠. 그렇죠. 딱 그때죠. 40년대, 네. 50년대 그러니까 때 쓰여진 작품. 저는 이 반지의 제왕은 이 작품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정서라는 거는 절대악은 존재를 하고 절대악하고는 타협 이런 거 없고 싸워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20세기의 끝단에 있는 상당히 20세기적인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극명하게 나눠준다는 상당히 구분한다는 측면에서 악은 악이고 저건 없애야 돼. 싸워야 되는 거지. 뭐 다른 얘기는 일단 전투가 끝나고 나서 합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란 거죠.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이 영화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이 영화를 직접 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입체적인 관점에서 인물들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반지의제왕이라는 이 광대한 세계관에 대해서 좀 더 탐구를 해볼까요? 우리의 호우 시절